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전일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불확실하다고 평가를 하면서 미국채 금리 급등과 경기 둔화 우려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2%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2월 이후 우리 코스피도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긍정적 모멘텀에는 경계하는 모습, 악재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투자 심리가 잔뜩 위축된 모습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양시장 기관까지 매도에 동참을 하면서 지수 하락을 끌어내렸습니다. 네, 정부가 다음 주부터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영화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했습니다. 쇼박스 시원하게 올라줬고요. CJ CGV와 메가박스를 운영하는 제이콘텐트리 역시 상승했습니다. 이외에 세계 식량 가격 급등에 신송홀딩스는 상한가에 진입했고 샘표 또한 장중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오늘 또다시 52주 신저가를 쓰며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은 S-오일과 현대중공업을, 기관은 삼성 SDI와 현대미포조선을 집중적으로 담았습니다. 네, 오늘 그녀들의 종목 콕톡에서는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또다시 신저가를 찍은 삼성전자와 반도체주, 그리고 중국 봉쇄라는 덫에 걸린 LG 에너지솔루션과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지금부터 심층 힐링 토크 나눠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 모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 이분들이 정말 모시기 힘든 분들이라는 소문을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수진 씨 어떤 분들과 함께하나요? 네, 오늘은 특별히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이분은 반도체 업종에서 정말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모셨고요. 그리고 배터리 업계에서 이분을 빼놓고 논할 수 없다라는 댓글이 또 있더라고요. 강동진 현대차증권 기업분석팀 연구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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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이렇게 시장에서 찐이다라고 불리는 두 분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삼성전자 가장 많은 분들의 관심이 뜨거운데 이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게요. 이제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26% 증가를 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삼성이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또다시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들어봤을 때 반도체 주가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하반기 업황이 좋다라는 얘기는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왜 움직이지 못하는 걸까요? 가장 큰 게 매크로고요. 사실은 매크로에서 제일 걱정되는 거는 사실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1월부터 출하량 감소가 컸고요. 근데 사실은 호실적이 나오고 있는 TSMC 그리고 또 TSMC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당연히 파운드리 1등 기업이지만 2분기에 대해서도 매출액이 1분기 대비 로싱글 증가라고 얘기했는데도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적 발표를 했지만 이번 분기 매출액이 지난 분기보다 11% 정도 증가한다고 얘기했지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분은 메모리든 파운드리든 실적에 대한 불안감보다도 지금 나온 실적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실적보다도 그냥 매크로에 따른 즉 긴축이든 아니면 중국의 대도시 봉쇄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들이 제시하는 실적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안 믿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2분기,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많이 위축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글로벌 유동성,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등 금리 인상과 이 매크로 이슈로 인한 불확실성이 업황에 가장 좀 부정적인 악재로 보이고 이게 주가를 누르는 원인으로 보이거든요. 매크로 변수로 인한 영향을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그래서 제가 준비된 자료들이 몇 가지 있고요. 어차피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우려,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
이게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제가 준비한 차트 이제 스마트폰 지금 가장 큰 우려의 중심에 있는 스마트폰의 월별 출하량 차트를 보시면요. 네. 기본적으로는 2월 달까지 전 세계 스마트폰 수요가 10% 가까이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스마트폰 수요 이축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요. 반면에 지금 수요가 상당히 양호한 게 서버 쪽인데요. 근데 제가 준비한 차트 그 두 번째 그 디램 제품별 그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 어쨌든 간에 서버 디램의 매출액 규모가 모바일 디램보다 더 큽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버 디램은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 제품보다는 기업들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든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서버든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어쨌든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에 좀 둔감합니다. 근데 그쪽이 디램 시장에서 제일 파이가 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서버 디램을 좋으니까 삼성 하이닉스 모두 다 서버 디램 중심으로 디램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 결국은 2020년처럼 결국 서버 디램도 공급이 늘어서 하반기에 이제 서버 디램 가격이 반등할 거라고 대부분 보고 올해 삼성전자 연간 실적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거의 60조 원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51조에서 60조까지 가는 게 과연 가시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주가가 빠지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소비자 제품이라면 실적의 가시성이 좀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클라우드 사업자와 관련된 그런 B2B 성격의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확률적으로는 가시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바뀌는 제품이 이제 단순한 DDR4가 아니라 DDR5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본다면 전력 소모를 많이 줄여줍니다. CPU든 GPU든 이런 쪽 제품들이 점점점 인텔 같은 경우에는 7 공정, 10나노 핀팻입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5나노 제품이 나오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 5나노 GPU가 나오거든요. 그럼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클라우드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DDR5를 좀 더 적극적으로 탑재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대해서 지금 실적이 나빠서 뭐 주가 빠진 것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불안감 때문에 이제 빠진다고 지금 보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반도체 그 다운스트림을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TSMC가 전일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시한 매출액 상단, 영업 이익률 상단을 다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TSMC의 매출액을 잘 보시면 41%가 서버입니다. 그리고 40%가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폰이 좀 위축이 돼도 서버가 좋으니까 서프라이즈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분기에 대해서도 가이던스를 어쨌든 간에 매출액이 한 2% 정도 QOQ로 증가. 그래서 올해 파운드리 업황 자체는 TSMC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전망치를 좀 더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기존에는 2021년 대비 한 18% 성장한 한 1,200억 불 정도 봤는데요. 지금 정도면 작년보다 한 23, 4% 정도는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이 정말 불안했으면 그 2분기에 왜냐하면 파운드리 회사들은 저렇게 매출을 일으키면 이게 소비자 제품으로 바로 탑재되는 게 아니라 양산을 해서 실제로 스마트폰에 탑재되려면 한 2달 이상이 리드 타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스마트폰 업황을 정말 비관적으로 봤다면 저런 발주를 안 했겠죠. 그래서 서버 쪽도 양호하지만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시장의 우려가 좀 가하다. 이렇게 좀 업황을 좀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감소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사실 우려감이 조금 과한 게 있고 그리고 D램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인 게 아니라 기업에 들어가는 B2B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을 조금 더 높여서 봐도 될 것 같다. 이제 TSMC도 매출액에 이미 제일 큰 게 서버가 됐어요. 네. HPC가 됐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금은 경기가 좋든 나쁘든 간에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새로운 준비를 합니다. 새로운 퀄리티의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CPU, GPU 그리고 저저적 D램을 탑재해서 주요 기업들의 맞춤 수요를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고 두 번째는 요즘은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보면 기업체들도 과거에는 특정 클라우드 사업자만 썼다면 이제는 멀티 클라우드가 기본입니다.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동시에 쓰거나
그다음에 이제는 기업체들이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프라이빗 클라우드 투자도 하지만 필요한 거는 또 퍼블릭 클라우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를 같이 씁니다. 즉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또 지금은 또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경기 그리고 클라우드 회사들이 실적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구글도 실적 발표하면서 북미의 데이터 센터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스마트폰 PC는 좀 그냥 센티멘트 이슈고 실제로 물론 출하량은 안 좋습니다. 스마트폰은. 반면에 이제 서버는 여전히 좋고요.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부터 좀 나빠지는 징후가 좀 보이는 거고, 그렇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경기 나쁘다고 해서 특히 반도체가 바뀌고 있거든요. 네. CPU 제품도 기존 제품에서 인텔도 어쨌든 간에 사파이어 래피드라는 제품이 하반기에 나오고,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나노 기반의 제노아라는 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CPU 바꿀 때 일반적으로 보면 그 디램도 같이 바꾸고. 교체하기 때문에 이번 이 숫자만 그렇게 교체가 있어도 아마 올해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보다 뭐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메모리 반도체만 놓고 보면 감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의 주가는 감익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펀더멘탈 대비 강하게 좀 매도되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서버 디램을 TSMC가 확실하게 보여줬는데 이 부분이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이끌 트리거 포인트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에도 포인트가 있을까요?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는 원래 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 최근에 주가가 더 빠진 배경에는 메모리에 대한 뭐 불안은 뭐 크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냥 매크로로서 스마트폰 PC 안 사겠지 이제는. 지금은 뭐 어느 정도 팔렸는데 물론 스마트폰 수요는 안 좋은데 삼성 실적은 좋아요. 재밌는 게 이게 하이엔드 스마트폰은 또 생각보다 나쁘지 않거든요. 네. 어쨌든 하반기에는 안 사겠지 해서 주가가 빠진 건데 그게 아니면 이제 반전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삼성이 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 더 빠진 배경에는 역시 파운드리에 대한 우려감이 크죠. 그래서 GOS, 그다음에 4나노 수율, 그다음에 뭐 전략 거래선이라고 하는 뭐 엔비디아가 넥스트 공정에서는 TSMC로 간다. 이런 불안감들이 더 있어가지고 삼성은 더 빠졌는데 냉정하게 보시면 물론 삼성도 올해 경영 진단을 했습니다. 파운드리에 대해서 뭐가 문제점인지를 파악을 했고 근본적인 또 개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주가가 빠지면 뭐 조그만 현상에 마치 팩트가 되는 것처럼 심리적으로 다가오는데요. 근데 사실 GOS랑 그 4나노 수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GOS는 어떻게 보면 발열과 관련된 거고 네. 4나노 수율은 그 웨이퍼당 나오는 칩 숫자입니다. 그거랑은 별개의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엔비디아 GPU는 AP랑 아무 상관없는 거래선이에요, 사실은. GPU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워낙, 주가가 워낙 많이 신저가를 기록하다 보니까 마치 GOS랑 나머지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참고로 사나운 수율은 좀 많이 빨리 개선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령 엔비디아가 뭐 또 TSMC가 예를 들어서 삼성이 EUV를 적용한 선단 공정에서 GPU를 만들 거라고 아직은 아무도 믿지 않아요. 당연히 TSMC 가는 물량이었습니다. 그게. 근데 삼성이 이번에 이제 6월 달이나 이래 돼서 새로운 게이트 올라운드를 공정을 통해서 AP부터 적용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나중에라도 엔비디아는 다시 돌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는가 하면 지금의 주가는 삼성이 디램에서 번 돈 가지고 투자했던 파운드리 끝나서 이 주가입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을 예, 거다. 아무도 안 돌아올 거고. 주가. 과거 애플이 TSMC에 가서 안 돌아온 것처럼 삼성이 공들였던 거래선이 이탈을 해서 다시는 안 돌아올 거고, 삼성이 디램에서 번 돈 가지고 재투자를 한 파운드리가 깡이야. 이제 끝났다. 이 밸류에이션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가정은 분명히 아닌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더 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서버 디램의 수요가 긍정적이고 4나노 수율 개선도 지금 빠르게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트리거 포인트로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1분기 실적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센터장님. 예.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았는데 이게 환율 효과도 있지만 낸드 가격이 조기 상승했잖아요. 지금 낸드 가격 추이가 어떤가요? 낸드는 이제 웨이퍼 가격을 저희가 보통 많이 보고 있고요. 칩 가격은 이제 그 스팟 가격이 이제 MLC라는 제품인데 상당히 고공비행을 하고 있고요. 웨이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원래 2월, 3월 하락을 받다가 키옥시아의 그 공장에 오염 물질, 네. 그다음에 일부 공장은 또 지진 피해를 입어가지고 사실은 2월 달에 1월 대비 한 1.5% 올랐고요. 3월에는 5% 조기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낸드는 지금 1분기부터 이미 가격 상승이 있고
지난 4분기 대비 2분기에는 1분기보다 좀 더 많이 상승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3분기 이후는 좀 봐야 되는데 3분기는 일반적으로 보면 그 낸드 수요의 아직은 40% 이상이 스마트폰입니다. 3분기는 이제 누가 돌아올까요? 바로 애플이 돌아오죠. 아, 그래서 그렇죠. 애플이 돌아올 때 낸드 가격이 빠진 적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의 낸드 가격 상승 기조는 최소한 3분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이 사실 공부를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에서 이제 굉장히 익숙해지시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삼성전자를 투자는 했지만 낸드, 디램, 파운드리 아직은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조금 정의를 짚고 갈까요? 예, 뭐 디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기억 장치라고 해서 CPU, GPU, 저장 장치 간에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억들을 이제 저장해서 바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주력 기억 장치를 보통 디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램은 속도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멀티태스킹하고 우리가 화면에 여러 가지 창을 띄우고 스마트폰 앱을 여러 가지 동시에 보여주게 네. 하는 게 다 디램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낸드는 뭐 전화번호보다는 사진이든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램은 이제 휘발성이고 낸드는 비휘발성이고 파운드리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보통 이제 비메모리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반도체를 주문 생산하는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의 성격이 훨씬 크죠. 예. 네, 저는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 이 모바일 디램 수요가 낮으면은 서버 디램 가격을 조금 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 하반기에 서버 디램에 대한 수요가 긍정적이라고 보셨는데 이 부분은 리스크가 없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주에 그 내용을 보고서를 한번 썼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2020년에 제가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 혹시 차트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그 2020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났을 때 비대면 수요가 커지면서 실질적으로 서버 디램이 저 차트처럼 급등을 합니다. 근데 보통 그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를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매장이 다 문을 닫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 보니까 스마트폰용 모바일 디램 가격은 좀 저조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수요가 좋은 서버 디램 위주로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서버 디램 가격도 저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됐다. 이게 일반적인 가장 큰 우려인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버 디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삼성이 이제 전체 디램에서 비중이 30% 초반에서 30% 중후반으로 가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서버 디램 위주로 만들면 당연히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협상에 네고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네. 서버 디램 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번은 좀 다르다. 왜냐하면 저 때는 DDR4끼리의 변화였고요. 이번에 DDR5는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소비 전력이 되게 이제 1.2V에서 1.1V로 줄고요. 두 번째는 그 D램 서버 모듈에 PMIC라는 전력 관리 칩이 들어가서 실제로 전력 소모가 많이 줄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여기서 전력 소모하면 뭐 별 거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전력 수요의 8%가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게 CPU, GPU가 성능이 좋아지면 열이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식히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 쿨링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서 특별히 냉각을 엄청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선선하게 만들어야 돼서 전력 사용이 엄청 느는데요. 그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보완해 주는 게 이제 저전력 디램을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그 상황은 협상보다는 클라우드 사업자들 협상을 해서 뭐 서버 디램 위주로 만드니까 가격 깎아가 아니라 서버 디램을 장착을 해야지 자기들이 실질적인 비용 컨트롤이 된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인용하고 있는 대만의 디램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에도 3분기부터 DDR4 서버 디램 가격 하락은 멈추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DDR5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비중이 한 10% 되는데 최근 자료긴 하지만 DDR4보다 40% 이상 비쌉니다. 비싼가요? 그러니까 네. 10% 넘는 게 40%가 넘어가는 것만 가지고도 가격 반등 효과가 있는 거고요. 4분기에는 이제 한 20%가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DDR4 가격도 저렇게 4분기에는 또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래도 우리는 검증해야 돼. 어떻게 믿어? 그렇게 하면 이제 PC를 보면 PC 디램에서 DDR5 비중이 이미 1분기에 삼성 하이닉스 모두 1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저게 단순하게 소비자 제품이면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어 하고 주가 하락이 좀 더 정당화될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B2B 성격의 제품이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CPU, GPU 성능이 높아지면 거기서 훨씬 더 많은 전력 소모와 열이 날 거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라는 게 일반적으로 보면
서버가 이제 1만 대에서 10만 대 정도 있습니다. 그 서버들이 365일 동안 켜져 있으면 상당히 전력 소모가 많고 열이 나겠죠. 또 그걸 냉각시키기 위한 엄청난 또 냉각 쿨링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 전력 자체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걸 보완해 주는 게 DDR5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뭐 오늘 저가를 다시 쓴 삼성전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하반기에 클라우드 업체의 DDR5 수요에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이 삼성전자와 함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2차 전지죠. LG 엔솔 이야기도 조금 나눠보고 반도체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1분기 서프라이즈한 실적의 배경에는 이 원통형 배터리가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는데요. 이 원통형 배터리 수요가 강한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연구위원님? 네, 일단 원통형 배터리로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이제 메이저 회사는 글로벌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는 테슬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쪽 수요가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에서 아무래도 좀 실적이 좋았다는 얘기는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딜리버리 숫자가 나왔지만 상당히 좀 좋은 숫자가 나왔고 그러한 것에 영향을 같이 받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그 프리미엄 전기차용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파우치 배터리 수요도 좀 강세를 띠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수익성을 위해서 포르쉐나 아우디 뭐 이런 프리미엄 라인 생산에 좀 집중을 할 예정이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보급형 차량보다 이제 좀 프리미엄 차량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급형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폭스바겐 라인 중에서 올해 보급형 차량으로서 폭스바겐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MEB 플랫폼으로 나왔던 ID3와 ID4 같은 경우는 판매가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런 이유를 저희는 이제 뭐 잘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카플레이션을 좀 찾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리튬 가격들도 많이 올랐었지만 게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뭐 니켈이나 이런 것들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배터리 원소재 가격들도 올라서 배터리 업체들이 그 원소재 가격 오른 것들을 자동차 업체들로 이렇게 전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은 또 거기서 원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철강 제품 가격이나 이런 것들 다들 올랐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어떻게 이제 전가를 할 수 있겠느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은 매력이 생기는 차량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가 좀 더 용이한 포르쉐라든지 아우디 이런 쪽들에 좀 집중한다. 그런 뉘앙스로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ID3나 ID4 안 좋은 것들은 국내 업체들한테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쪽에 좀 매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포르쉐나 이제 아우디 쪽으로 이제 집중하면서 그쪽에 이제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은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올 거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배터리 원소재 가격 상승을 보급형 차량에 전가하기엔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 차량에 전가해서 프리미엄 라인에 집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폭스바겐이 2025년부터 각형 배터리로 통합한다고 해요. 이게 중국의 LFP 배터리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데 각형 플러스 LFP 배터리가 안정적이다라는 분석도 좀 있더라고요. 원가 상승으로 좀 가격적인 면에서 우려가 되는데 그래도 가격 경쟁력은 여전하거든요. 이 LFP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이제 여러 이제 뭐 노트를 통해서 저희 리포트도 여러 번 썼었고 그 LFP 배터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LFP 배터리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이제 리튬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가격 격차가 국내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 3원계 배터리하고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그거는 최근에 니켈 가격이 많이 오르기 전까지였던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3원계 배터리의 트렌드는 그 니켈 이제 함유 비중을 계속 높이는 방향이기 때문에 니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원가 격차가 이제 또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썩 좋지는 않은 건데 좀 크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3원계 배터리가 많이 쓰는 이제 소재 중에 니켈과 코발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특정 국가나 특정 업체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자원입니다. 리튬 가격이 많이 올랐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리튬은 지구상 어디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경우가 있었고
하지만 이번에 이제 니켈이 이슈가 된 거는 자동차용으로 들어가는 클래스 1 니켈 같은 경우 러시아의 이제 특정 기업이 굉장히 높은 이제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기존에도 이제 이슈가 됐었지만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이제 아프리카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콩고인가요? 맞습니다. 콩고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익스포저를 좀 낮추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이제 케미스트리를 좀 다변화하려는 움직임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그 OEM 입장에서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원계 배터리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삼원계 배터리가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방향은 이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방향입니다. 니켈을 이제 더 많이 넣으면은 똑같은 무게나 똑같은 부피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당 필요한 그 소재의 양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재 가격 오른 것들을 이렇게 그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또 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국내 업체들이 좀 가고자 하는 방향일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정말로 이제 LFP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고객들이 원하고 그리고 국내에 이미 양극재 업체들 중에 일부 LFP 양극재를 좀 경쟁력 있는 가격대에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 정말로 이제 고객들이 그걸 원한다라고 하면은 국내 업체들이 그걸 또 못 만들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대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면 보통 우리가 전기차를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원소재 같은 경우도 비중이 줄어들어서 원가에 대한 부담을 조금 만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뭐 반도체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국내 증시를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셀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박차를 한다라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또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공장 증설 그리고 해외 법인 투자에 정말 공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제 해외로 진출을 한다라는 걸 보면 국내 배터리 업체가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좀 자리매김을 잘하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위치가 어떤가요? 이제 글로벌 점유율 1, 2위를 보면은 1위가 아무래도 CATL이 되겠고 네. 2위가 LG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사실 CATL이 1위를 하는 데는 이제 압도적인 중국 내 점유율을 이제 얻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중국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에서도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이제 CATL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업체들이 약간 배타적으로 좀 돌아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점유율이 좀 낮을 수 있는데 중국을 제외한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국내 업체가 특히나 LG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 2위가 이제 파나소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업체가 아무래도 글로벌 점유율 1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거는 이제 뭐 중국이란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 때문이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국내 업체들이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업체들이 유럽 중심이었었는데 아마도 내년부터는 이제 미국 공장들을 좀 많이 돌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점유율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배터리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원통형 배터리, 파우치 배터리, 또 각형 배터리 이렇게 여러 가지 배터리들이 있는데 이 각 배터리들의 적용 그리고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일단 준비해온 자료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라고 하는 거는 저렇게 이제 납작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납작한 그 안에 이제 전극을 넣고 알루미늄이나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한 이제 배터리인데요. 아무래도 얇다 보니까 똑같은 무게에서 더 많은, 그러니까 같은 에너지를 내는데 무게가 작을 수밖에 없고 부피도 좀 작죠.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좀 높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LG랑 SK가 주로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형 배터리는 이제 국내에서는 SDI가 유일하게 만들고 있고 해외에서는 이제 파나소닉이라든지 CATL, BYD 같은 중국 업체들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 좀 캔 타입의 이제 캔 타입의 포장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 충격으로부터 좀 더 강한 그런 이제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안에 이제 가스를 이제 빼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안정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은 아무래도 에너지 밀도나 가격 측면에서는 파우치 대비해서는 약간 부족한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편의점에 가서 보시는 그 뭐 알카라인 전지 같은 경우 대부분 네. 원통형 모양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배터리 모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저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가 글로벌하게 3사밖에 없습니다. LG화학하고 삼성 SDI,
파나소닉이고요. 또 이것을 가지고 또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가 테슬라와 일부 이제 스타트업들이 있는 정도죠.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는 굉장히 오랜 이제 역사를 갖고 있는 배터리고 그렇게 굉장히 통일된 모양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양산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희가 낮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원통형 배터리의 가장 큰 단점은 저희가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갈 때 배터리를 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셀을 모듈로 모아서 모듈을 이제 팩해서 쓰게 되는데 팩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동그란 것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데드 스페이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팩에서 에너지 밀도가 좀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우치와 각형과 원통형이 어떻게 좀 장단점이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로 저희 미주 여러분이라고 불리는 투자자분들이 시청자로 함께 하고 계시는데 실시간으로 올라온 내용을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TSMC 독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바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애플은 왜 TSMC에만 맡기는 건가요? 삼성과 아무래도 휴대폰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어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가장 큰 게요. 2016년에 이제 아이폰 7 나올 때까지는 이제 삼성이 100% 파운드리를 했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16나노 핀펫에 애플이 14나노 핀펫에 삼성을 누르고 애플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나서 안 돌아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삼성 LSI랑 애플이랑은 또 삼성 스마트폰이 서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핵심이 되는 그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삼성의 파운드리 주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TSMC의 특정 공정이 좀 더 애플이 높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뭐 그 당시에 16나노 핀패드에서는 뭐 누설 전류 문제가 크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7나노 이하부터 5나노 이렇게 가면서 미세로가 되면서 트랜지스터 간에 어떻게 보면 누설 전류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발열 이슈가 있습니다. TSMC는 2016년에 그때부터 그 팬아웃이라는 그런 반도체 패키지가 필요 없는 기술을 적용을 했고요. 그때도 뭐 그때만 하더라도 누설 전류 문제가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플이 이제 TSMC랑 협업한 거는 지금 놓고 보면 상당히 현명한 투자였다. 그렇게 좀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이제 삼성 SDI의 주가로 인해서 좀 고통받는 분들이 지금 많이 보이시는데 굿모닝님께서 엔솔 한 주 청약받은 거 나는 팔았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청약받은 거를 판 분과 아니면 앞으로 가지고 갈 분 누가 결국에는 승자가 될 것 같으신가요, 연구원님은? 뭐 가격을 얼마에 파셨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을 투자 매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LG에너지솔루션 목표 주가 64만 원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국내 3사 중에 유일하게 이제 테슬라 쪽으로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테슬라의 점유율이 이제 작년에 15%가 좀 안 됐는데 글로벌 점유율이 올해 2월 달 기준으로 보니까 20%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1위 업체랑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강점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의 어떤 업체들이 중국 쪽을 워낙 독점을 하고 있다니까 아무래도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내년부터 LG에너지솔루션이 본격적으로 좀 합작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 시장은 또 이제 중국 업체들이 지금 상황에서 진출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마켓쉐어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맞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으로 가면서 좀 더 LG에너지솔루션의 투자 매력이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미 이제 공모 주가보다는 높은 상황이긴 한데 1분기 실적이 아무래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의 우려를 좀 씻어주면서 내년으로 가면서 생기는 그런 모멘텀들에 좀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엔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글로벌적으로 합작법인 이슈도 있고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내년부터 더 확대될 만한 이런 또 좋은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신저가 계속 부르다 보니까 아니 그래도 이쯤 되면 이제 좀 올라갈 때 되지 않았어 이랬는데 신저가를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참 센터장님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으시겠지만 지금 신저가에 달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 투자자들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신저가가 왔을 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지 아니면 더 사야 될지를 항상 기본적인 고민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이 프라이스라는 것도 주가도 그렇고
결국 이제 주시장을 볼 때 어떻게든 계량적인 접근을 하는 게 확률적으로 이길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계량적인 접근은 먼저 실적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저희가 봤을 때 아까 초대에 언급드린 것처럼 어쨌든 그런 뭐 서버 쪽이든 이런 쪽, 그리고 파운드리의 산화로 수율 개선, 또 하반기에는 또 애플 신제품이 나오면 또 디스플레이 쪽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올해 전망치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맞냐 틀리냐를 고민을 보면 저는 맞을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또 삼성의 밸류에이션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로는 지금 9배 정도 되는 거고, PBR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이제 2009년 리만 사태가 나오고 나서 그때 이제 뭐 제 투자자들이랑 마케팅 트립을 뭐 해외 쪽에서 할 때 PBR 1배에서 사신 분들은 되게 다 행복하셨어요. 그때 리만 사태 때 PBR 1배까지 빠졌거든요. 물론 지금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그때랑은 또 삼성전자의 펀더멘탈도 많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은 어쨌든 과거 삼성전자가 받았던 PBR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는 건 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PBR로 보면 1.4배고 PER로 보면 9배인데, 여기서 PBR은 좀 가시성이 크죠. 북밸류가 갑자기 빅점프하지는 않을 거니까. 근데 PER이라는 거는 D램의 어떻게 보면 수익성에 따라서 너무나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은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올해 하반기에 특히 서버 DDR5의 그런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채택해야 될 이유들을 고민해 보면 지금의 PER의 그 밸류에이션의 어떻게 보면 가시성도 저는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는 수치를 믿는 분들이 결국 확률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시장에 믿을 건 또 실적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또 들은 단어가 TSMC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삼성 하면은 TSMC 이야기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데요.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이제는 기업과 정부 이렇게 연합 경쟁 시대로 돌입을 한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이 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이런 공약을 내세워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성장이 TSMC를 뒤쫓을 것이다,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실제로는 빅테크들이 TSMC의 수주를 많이 주잖아요. 이 격차를 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뭐 어제 실적 TSMC 보면 7나노 이하 매출액이 이미 50%예요. 그만큼 선단 공정의 수요의 한 90% 이상을 TSMC가 독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선단 공정이라는 7나노 이하 점유율은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SMC는 역사도 1987년에 만들어서 이 파운드리의 역사인 거고요. 삼성은 사실은 뭐 파운드리 사업부를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 독립한 게 5년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세계에서 2등, 3등 하는 파운드리 회사들이 있었어요. UMC, 뭐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이런 회사들을 기술로서 극복을 하고 10나노, 7나노가 되는 유의한 회사인 거는 분명하고요. 여기서 이제 TSMC가 너무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큰 리더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삼성이 지금까지 해왔던 길이 지금까지의 결과를 부인할 만큼의 최근의 문제가 대단한 발견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충분히 개선 가능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뭐 따라가고 못하고를 떠나서 놀라운 TSMC 실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업황이 너무 좋습니다. 향후 2년간은 최소한 이 파운드리 업황이 작년에 글로벌하게 매출액이 28% 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3, 4% 늘 거고 내년에도 한 15% 이상 시장 성장이 있다면 삼성이 조금은 TSMC랑 격차가 크더라도 산업이 워낙 좋다는 거, 이 부분을 좀 먼저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즉 실적은 잘 나올 거다. 파운드리도. 두 번째는 그 TSMC한테 모든 물량이 많이 가다 보니까 TSMC가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TSMC의 그 파운드리 ASP가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뭐 작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40% 초반인데 이번 1분기는 40% 중반이에요. 네. 그만큼 고객들 입장에서는 급하니까 TSMC 주지만 뭐 상당히 이제 다른 대안이 있으면 찾고 싶은 노력도 하고 있고요. 현재 그게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회사는 삼성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또 최근에 일부 노이즈 때문에 삼성의 특히 파운드리 경쟁력을 좀 많이 폄하하는 분도 많은데 근데 팩트 체크를 해보면
그렇게 대단한 훼손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극복할 만한 그런 그 여지도 여전히 많은데 주가는 이제 극복 못하는 거로 지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관점에서는 오히려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TSMC가 가장 뭐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삼성전자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로 지금 시장에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미래는 밝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운드리에서는 그 나노에 있어서 얼마나 더 줄여갈 수 있느냐가 지금 관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0나노 이하 파운드리는 TSMC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함께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인텔이 돌아오죠. 그래서 인텔이 2024년에는 뭐 2나노 그리고 뭐 1.8나노 그리고 최근 뭐 뉴스 보니까는 뭐 거의 1나노까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2025년에 2나노 칩을 내겠다는 TSMC와 삼전을 바로 앞설 수 있는 건데 또 뭐 공정 난도가 너무 높아서 사실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좀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는데 만약에 진짜로 진출을 하게 된다면 삼전은 어떤 타격을 받게 되는 걸까요? 센터장님 약간 갸우뚱하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저는 믿을 수 없다. 아닙니다. 뭐 인텔 뭐 세계 CPU 시장을 장악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예전에 뭐 인텔이 외계인이 설립한 회사가 아니냐 뭐 이런 썰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공정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세화된 공정들은 주로 보면 이제 칩 사이즈가 큰 제품보다는 우리 작은 칩 사이즈에 있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가 주력이고요. 아직 인텔이 만드는 저는 CPU 제품들은 뭐 이제 AMD가 5나노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인텔은 지금도 10나노에서 만들고 있는데 뭐 2나노 그다음에 뭐 하여튼 1나노 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조금은 건너뛰었나요? 성급한 것 같고요. 물론 뭐 언젠가 할 수도 있고 또 삼성, TSMC도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5나노, 4나노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제 ROE가 안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율이 나쁠 거고 발열 이슈가 있을 거고 그러면 실제로 캐펙스보다 의미 있는 개선이 안 나오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 수율로 양산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저런 부분보다는 결국 기업의 어닝스는 수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수율이 안 좋으니까 최근에 삼성이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던 거고 최근 주가 하락의 배경인 거고 TSMC는 수율이 5나노가 생각보다 좋으니까 뭐 저 정도 이익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인텔이 하겠다는 거는 의지치를 발표하는 거는 기업들이 또 되게 시장과 소통하는 네. 되게 좋은 방법인 거고요. 그렇지만 그 의지치가 결과가 안 될 때는 또 주가가 또 그거를 지지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중립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SK 하이닉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랑 보통 주가가 같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매크로 대비 삼전과 비교해서 하이닉스가 조금 더 아웃퍼폼한 것 같거든요. 예. 그 배경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삼성은 사업부에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죠. 아까 언급드렸던 수요가 되게 불안하고 감소하고 있는 스마트폰 비즈니스가 우리 모바일 익스피리언스라는 그 비즈니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익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적지만 또 삼성의 VD 사업부, TV를 만드는 사업부 이런 쪽은 사실은 뭐 금리 올리고 가처분 소득이 줄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런 제품에 대한 소비가 줄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 저조하지 네. 않았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시장 진출이 또 화제잖아요. 아무래도 앞으로 또 미래 산업에서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영국 팹리스인 ARM을 인수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지금 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인수를 하는 것이 호재가 과연 맞겠는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혹시 보시나요? 그럼 아마 SK 그룹 차원에서 검토인 것 같고요. 어차피 하이닉스는 뭐 설비 투자도 뭐 계속해서 많이 해야 되고 또 급한 돈을 이제 이미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텔한테 어쨌든 간에 그 SSD 사업 인수한 것 때문에 이미 70억 불이 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2025년까지 중국 대령 공장을 인텔로부터 또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는 좀 비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제가 알기로는 SK 그룹 차원에서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뭐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가 로직 프로세서 비즈니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격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보다는 조금은 용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또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은 어쨌든 기술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가능하면 딴지를 거는 국가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중국. 또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 과거에 마이크론이랑
뭐 여스턴 디지털 인수하려고 하니까 미국 정부에서 막죠. 최근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일부 뭐 웨이프 회사를 대만에서 인수하려고 하니까 또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 각국 간의 보호 무역 이런 흐름을 본다면 쉬운 딜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에 향후 좀 주목해봐야 할 이슈를 집중 점검해 봤는데요. 이어서 LG 엔솔과 2차 전지주 주목해야 할 포인트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뭐 중국 상하이 락다운까지 테슬라 주가도 좀 휘청이더라고요. 국내 2차 전지 시장에도 좀 악재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단기적으로는 중국 봉쇄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1분기 실적을 이제 만들어줬던 원통형 배터리의 가장 주요한 고객사인 테슬라의 이제 상하이 공장이 언제 이제 정상화되느냐가 가장 큰 이슈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3월 22일 날 테슬라가 이제 베를린 공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가동을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얼마 전에 이제 텍사스에서 굉장히 뭐 큰 행사도 가졌었죠. 텍사스 공장도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테슬라에서 원하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 수요는 크게 성장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뭐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테슬라의 지금 1분기에 딜리버리가 31만 대 해서 굉장히 좋았지만 지금 3월 달에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뭐 일부 락다운이 있었지만 뭐 5만 5천 대 정도 이제 자동차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역산을 해보면 연간으로 한 6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이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속도로 하면 70만 대, 80만 대, 잘하면 90만 대도 만들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작년에 이제 실적 자료를 보면은 상하이의 작년 말 기준으로 생산 대수가 45만 대 정도였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락다운이 풀렸을 때 테슬라가 지금 생산량에 그냥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마도 이제 굉장히 빠르게 상하이 공장을 램프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베를린 공장에서의 램프업 속도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상하이 공장,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오래 가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이제 넘을 수 있을 정도의 생산 능력 향상, 그다음 베를린 공장에서 생산 능력이 애드업되는 부분, 이런 거를 좀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 봉쇄로 인해서 지금 조금 타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베를린 공장도 있고 또 상해 공장도 램프업을 빠르게 하고 있고 또 텍사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빠르게 늘어가는 것만큼 원통형 배터리 납품할 수 있는 그 수량도 늘어간다라고 하셨는데 원소재 가격 상승이 또 공급망 이슈에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원소재 아까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카플레이션 얘기를 말씀드렸고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시는 거는 아마 원소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동차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 저희도 보면 테슬라도 작년 이제 2021년 대비해서 차 가격을 대략 한 1,000만 원씩 이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수요에 위축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자동차만 볼 게 아니라 이제 고유가 시대라는 것도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가가 지금 100불을 넘은 상황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상황을 미국에서 이제 SPR 그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면서 약간 막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오히려 상하이 공세가 좀 풀리고 하반기에 오히려 전략 비축률 방출로 인한 재고 빌드업 수요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유가는 뭐 여기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상당 기간 좀 강세를 가릴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 고유가가 되다 보니까 전기차가 이제 아무래도 연료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앞서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테슬라 모델 3 이제 스탠다드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50kWh짜리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풀리 충전해서 가면 400km 정도를 갈 수가 있는데 비용이 이제 뭐 가장 비쌀 때 충전하면 300원대, 가장 쌀 때 충전하면 200원 안 되게 충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300원이라고 치고 네. 300원이라고 치고 풀리 충전하면 이제 15,000원이고 그러면 이제 800km 가는데 이제 3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기존의 휘발유 디젤 차들 800km 가려고 하면은 대략 한 100리터 정도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000원이니까 20만 원 정도 들죠. 20만 원하고 이제 3만 원은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연간으로 비교해보면 이제 아낄 수 있는 돈이 굉장히 많은 거고 한 5년 정도 차 굴리면 제가 보기엔 1,000만 원 뽑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오히려 이런 고유가 상황이
내연기관차보다는 이제 전기차 수요에 애도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수요가 안 좋은 부분, 이게 가격이 올라서 수요가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수요가 좋아지는 부분을 어떻게 공급 쪽에서 따라가 주느냐가 이제 더 큰 이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원소재 가격이 올랐다만 보실 게 아니라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 상황에서 전기차 매력이 유가 상승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로 돌아와서 센터장님, 그러면 좀 투자자들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좀 나아질지 향후 전략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항상 주식 시장에서 늘 하는 얘기가 바이딥을 많이 얘기하죠. 나쁠 때, 워스트 때, 살 때가 좋을 때 살 때보다는 항상 이제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제 펀더멘탈이 나쁜지를 보면 펀더멘탈은 계속 어닝스가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저희가 보면 우리가 리만 사태 때 전자제품 수요가 되게 줄 거라고 했는데 그때 TV 수요가 한 30% 늘었고요. 코로나 때도 보시면 TV 수요 이런 뭐 전자제품 수요가 급감할 줄 알았는데 뭐 상당히 두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려가 많았을 때 했던 분들이 어쨌든 매수했던 분들이 결과가 좋았는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스마트폰하고 이제 뭐 PC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처분 소득 감소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나빠질 거에 대한 우려가 좀 강하게 반영된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발상의 관점에서도 지금은 뭐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의 이제 주가 하락에 대해서 많이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는 거 저희도 여러 가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뭐 기업이든 투자자든 아니면 뭐 하여튼 시장이든 인내심이 아직은 좀 더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강동진 연구원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장인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네, 오늘 보니까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최고 경영진에서도 이제 자사주 매입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배터리 업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비수기가 1분기입니다. 보통 2분기, 3분기, 4분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대략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뭐 우려들이 있고 상하이 봉쇄 이런 것들이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의 투자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1위 업체인 테슬라가 지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 그 업체의 지금 강력한 이제 뭐 서플라이어다라는 부분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미국 공장이 돌아가면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나온다라는 거를 좀 볼 필요가 있고 분기별로 아주 짧게 보더라도 계절적으로도 1분기가 가장 낮은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엔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두운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 내년까지 봤을 때 내년 실적을 가지고 봤을 때 64만 원까지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CATL 대비해서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어느 정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CATL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좀 경쟁에 부닥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내에서 성장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한계가 있어 보이고 해외 진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중 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때문에 더더욱이나 중국을 바라보는 유럽의 눈 자체도 과거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중국 CATL의 해외 진출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LG에너지솔루션이 가질 수 있는 여러 환경적인 요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그러니까 기술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글로벌 1위 업체에 또 납품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64만 원 제시해 주셨고 삼성전자 간단하게 가격만 들어볼까요? 저희는 뭐 아직까지 제가 작년 6월에 목표 주가 낮추고요.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을 계속 높이면서 목표 주가를 낮추기가 좀 그래서 아직은 저희는 목표 주가 10만 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 10만 원. 오늘 이제 6만 6천 원대였나요? 네, 올라갈 게 한참 이제 남았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 아마 1시간 동안 보시면서도 이 부분은 조금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콕톡을 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들으면서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반도체 2차 전지 심층 힐링 토크 함께했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 강동진 현대차증권 기업분석팀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돈이 보이는 종목수다 숨겨진 톡 전략 톡톡으로 매일 오후 4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내일 찾아오고 싶지만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 만나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